안녕하세요. 투자 전략 담당하는 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께서 또 저한테 미션을 주셨네요. 네.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뭐 하냐? 와서 좀 리프레시 하면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에 내가 지금 매매를 빨리 해야 돼서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앞서서 매크로 얘기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펀더멘탈은 여전히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앞서서 본부장님이 악천 후에 그린스피드 4.0에서 내가 퍼팅하는 거와 같은 이런 내년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젊은 사람들 얘기처럼 미국 시장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한 번쯤 차익 실현하고 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고점이면 한국 시장은 좀 더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럼 내년도에 기회가 없는 거야? 트럼프가 내각 구성하면 그냥 이렇게 막 팔아대고 이러면 그냥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여전히 계속 좋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들 그리고 지금 현재 컨셉과는 약간 좀 다른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우선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최근 2년간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이 올랐어요. 이거를 뭐 계속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 저희 회의할 때도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뭐 2년 좋다고 3년 뭐 안 좋을 수 뭐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비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게 목에 찬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보통은 항상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없겠느냐. 최근에 우리가 가장 소외받고 이게 정말 되겠어? 기업에서 잊혀진 그러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쓰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을 좀 꼽아보면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지금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같이 보면 한국은 지금 되게 싸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뭐 기대 수익률도 높은 것 같고 근데 정책에 대한 의지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뱀의 해거든요. 코스피가 일정한 추세를 기록하기보다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뱀을 그려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림 실력이 좀 없어서요. 예. 일정한 추세기를 기록하기보다는 연간 변동성이 좀 높을 이런 전망이고 지금부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디지? 라고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바닥이 오면 그 바닥에서 남들이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한 번쯤은 사서 적어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바텀 피싱 전략이 내년에는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전술적인 전략이다. 추세를 갖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뭐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한 2250 정도면은 이게 락바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에 한 내년 1분기 중간 정도에 사서 올해 고점 정도, 내년에 더울 때쯤 고점 정도에 팔고 그리고 뭐 한 가을 정도 휴가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거든요. 2025년 코리아 트렌드의 김난도 교수님이 올해는 스네이크 센스다, 내년은 스네이크 센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저희도 이걸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스네이크 센스라는 것이 금융시장에 적용시키면 이럴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기에 대한 허니문 랑데뷰 효과로 이거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만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짧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더 나타날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타나면서 흔히 말해서 내년 1분기는 스태그에 대한 느낌들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금 차익 실현의 느낌 좀 조정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여전히 펀더멘탈리 좋지만 그 이외 지역의 수익률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날 수 있는 여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흔히 말하는 중국, 베트남, 코스닥 등이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혹은 국가로 혹은 지수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모멘텀은 아마 미국의 감세 모멘텀일 겁니다. 그건 대부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어드밴스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규제 완화이거든요. 그 금융규제 완화의 얘기가 나오면 뭐 상당히 법상으로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거꾸로 다른 국가의 수익률 즉 다른 국가에서 좀 더 수익률을 올리는 머니게임이 나타나면서 이런 민간은행의 머니게임이 확실하게 어드밴스로 나타날 수 있다. 저희는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한국이 애매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입니다. 워낙에 올해가 증가율상 너무 좋았거든요. 내년이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예상상으로는 흔히 말해서 뭐 25억 불 정도는 일평균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로스를 요즘 따라가기 때문에 증가율은 떨어지죠. 한 4% 정도 내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이게 또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은 뭐 사냐? 그래도 한국은 K컬처가 있다. 한국이 고유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 섹터에서 발표를 쭉 들으실 텐데요. 저희 탑다운 관점에서 섹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목소리가 제일 센 분이 하이브를 추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의 하우스의 탑픽은 아마 하이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요인은 대부분 다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미중관세,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잠재적 크레딧 리스크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다크호스로는 금방 말씀드린 중국, 베트남, 코스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꼽아놨는데 이미 이거는 벌써 세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새로 만드는 부처가 이름이 도지죠. 예. 그래서 도지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키는 이겁니다. 아마도 해외 주식 쪽에서 발표를 할 때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아이폰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우리의 디스플레이나 뭐 아니면 가전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까? 라는 정말로 전통 제조업이 AI를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바이오 회사도 활용하고 국방 쪽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AI가 정말 생산성을 급격하게 늘려줄 것인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핸셋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들이 정말로 AI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운이가 흔히 말하는 온디바이스가 내년에 확 출현을 할 것인가 혹은 킬러 앱이 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나오는가가 내년도에 화두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연간 전망을 하면서 각 연도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그 연도에 정하려고 혹은 이게 뭘까 키워드가 뭘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2020년은 당연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됐고요. 리오프닝 이후에는 각국의 이기주의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양극화 흔히 말하는 평균 실종의 시대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AI가 소개되면서 흔히 말하는 시성비 시간 효율화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연도마다 그 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뭘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결국에는
생산성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AI가 정말 생산성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공장의 건설은 피크아웃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미 이 껍데기는 다 지은 것 같고 하지만 AI 투자는 계속될 거다. 계속되면서 이게 생산성을 당연히 높여줄 거고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 팽창까지 나타날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죠. 가야 되는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향후에 우리가 호버보드 타고 아니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다닐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자비스에 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게 로봇인가? 테슬라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만드나?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즉 영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과 이 기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상과 현재 기술 사이에서 주가는 밸류 그리고 기술 이슈에 따라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단 몇 달 전에 이거를 경험했어요. 블랙웰 출시가 임박했느냐 아니냐 뭐 이게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나오느냐라는 엔비디아 타임 그리고 애플 타임 그리고 테슬라 타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1960년대는 물류 혁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깔면서. 그리고 80년대는 JIT라는 어떤 재고 혁신이 있었고요. 90년대는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혁신이 있었죠. 이런 AI와 공급망에 대한 이러한 혁신이 정말로 생산성을 확인해주고 비용 감소를 나타내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지 않으면 지금의 밸류에서는 약간 좀 지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이게 노동 생산성인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지수 특히나 S&P 500의 가장 최근의 저점이 언제냐면요. 2022년 9월 30일이에요. 딱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물가는 정상화됩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빠졌고요. 그 빠지는 것을 반영해서 S&P 500은 벌써 22배까지 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비싸기는 비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기대감과 상상이 빨리빨리 현실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비싼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금리라는 것이 할인율을 더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야 이거 좀 목에 찼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어제 또 뭐 4.4%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미국의 10년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금리가 지금 딱 2%에 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도 상당한 변곡점에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년 실질금리가 오를 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랐거든요. BI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됐으니까 트럼프 때문에 채권을 더 찍을 거야 라고 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 2달 전에는 경기 침체 온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가 봐. 경기 괜찮은가 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100bp 내리고 내년도에 100bp 내리는 이게 조금 약간 덜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즉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식의 모습으로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트럼프가 드디어 세금을 깎아주면서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날 거야. 그러면 수급적으로 채권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야 라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23년 10월에 겪었던 채권 발행 수급 우려가 겹쳐서 금리가 더 올랐던 구간이 내년 1분기 혹은 연말 연초부터 1분기까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10년물 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할인율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비싼데 여기서 할인율이 더 압박한다? 그러면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에서 또 약간 실망감이 좀 있었긴 했어요. 규모는 뭐 부양책이 뭐 10조 위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구체적인 뭐 쓰는 데를 말을 안 해서 실망이다 아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중국의 중앙정부는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 디플레를 좀 막을 거야 라는 쪽에 정책 수단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물가가 그렇게 떨어졌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이외에도 중국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가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다가 중국이 움직이면 유가도 조금씩 슬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 2017년 2월에 혹시 국경세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트럼프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님이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바로 자리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TPP 철회 행정명령 서명 여기 글자 있죠.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 행정명령 서명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러한 것들을 바로 행정명령으로 자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공약 되게 잘 지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월에 바로 얘기한 게 국경세입니다. 여기는 국경조정세라고 써 있는데 국경세라는 게 뭐였냐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매출액의 35%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로비스트의 나라죠. 로비를 막 벌여가지고 야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리베이트를 다시 받았어요. 리베이트 줄게. 그래서 이름을 국경조정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비가 되게 심하게 들어오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게 없던 일로 됐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우려를 미리 좀 반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도 좀 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수익 물가 상승 우려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유가가 혹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내년 1분기는 약간 스태그의 느낌이 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1분기 말 2분기 초가 되면 그러면 좀 기회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트를 다시 좀 보시면 4월 27일 날 세제개혁법안 초안이 발표돼요. 트럼프는 100일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의회한테 내가 거기서 처리해야 될 것들은 초안을 바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4월 27일 날 세제개혁 법안 초안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상원 하원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상원이 통과된 게 12월 21일 그리고 트럼프가 서명한 거는 22일입니다. 그 전에 4월 달에부터 주식시장은 이 모멘텀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사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임플리케이션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더라. 또 하나는 트럼프가 공약에서는 2016년도에 법인세 15%로 낮춘다고 그랬어요. 근데 4월에 나타난 건 20%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인할 때는 지금의 미국의 법인세는 21%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시스템의 국가여서 트럼프 공약대로 다 되진 않는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세미나 하면 질문 받는 게 IRA 전면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트럼프 맘대로 되는 국가는 아니다. 물론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어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 12월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4월부터 반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때쯤 되면 상반기에 QT 즉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드 논문에 따르면 QT는 미국 GDP의 23% 혹은 미국의 지준율이 은행의 지준율이 3조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계산을 좀 해보면 내년 3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감세 정책과
그리고 QT 종료와 이런 완화적인 환경에서 물론 당연히 미국을 사는 게 세이프하고 자산 배분하시는 분은 미국의 비중을 늘리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양호하지 않은 펀더멘탈로 소외된 국가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한 게 내년 2분기다라는 거고요. 그 국가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 여전히 밸류가 매력적이고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중국 혹은 베트남 이런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미 글로벌 머니플로우의 ETF 자금을 보면 왼쪽 차트에 보시면요, 중국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업종별로는 IT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스마트머니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트럼프가 일기에 못했던 금융규제 완화라는 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머니게임을 해가지고 상업은행과 IB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것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규제를 다 받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2018년도에 금융규제 완화를 시행을 하면서 2,500달러 이상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2,500억 달러 이상 혹은 7,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까지도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2018년 금융규제 완화 당시에 미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가 늘어났고요. 지금의 미국의 지준율은 그때 당시에 15%에서 11% 빠졌는데 지금도 15% 정도 되니까 지준율이 빠지면서 여윳돈이 생기고요. 미국의 외국 쪽 그 지사에 있는 돈이 예치금이 6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돈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즉 머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미국 외 지역에 돈을 뿌릴 테고, 그리고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실화가 되려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질문이 지금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아메리칸 퍼스트고 지금 봐라, 달러 인덱스 105까지 올라갔고 당연히 계속적으로 미국만 좋은 이런 모습이면 당연히 달러가 계속 강세적으로 가야 되는 그림 아니겠느냐. 그런데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텃밭인 팜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혹은 이런 농민들의 백인이 자기의 샤이 트럼프고 자기를 뽑아줬는데 이분들의 수출을 위해서 나는 달러 약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플라자 합의를 하려면 1980년대 얘긴데요. 이때처럼 미국이 정말로 순수출도 좀 되고 무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게 되겠느냐.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에서 각국 수장들 모아서 우리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합의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통화에 대해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통화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중국을 외환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위안화를 움직이려고 했던 그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상은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저렇게 싼 물품 우리한테 들여오지 마. 너네 환율을 높여서라도 뭐 이런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내수를 부양시키고 일정 부분은 구매력을 어느 정도 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위안화에 대한 강세를 일정 부분 미국한테 내주고 다른 협상력을 갖는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입 물가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150엔, 160엔에서 계속 이걸 막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나 국방력을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다른 국가와 미국의 생각과 결국 궤가 안 맞는 건 아니다. 일정 부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2분기부터는 달러가 완전히 약세가 되지는 않겠지만 약세 기조로 돌면서 금융기관의 머니게임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 추가 개방을 자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에서 야 이거 한국에 IMF 들어갈 때 양턱 갖게 한 것처럼 그렇게 금융시장 확 개방하고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얘기처럼 중국이 지금 부동산으로 GDP를 올릴 수도 없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 중국 가계금융자산은 이렇게 많고 저축률은 높은데 금융시장 사이드를 좀 개방을 좀 하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GDP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관세 좀 어떻게 좀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도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외국인의 중국 주식시장 투자 지분 확대, 외자 독자 기업 기업 개수 및 업무 범위 확대 이미 신청해놓은 기업들이 꽤 있지요. 그리고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 확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많으신 그렇다면 한국은 여기서 조금 약간 한국은 좀 답답하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보면 왼쪽 차트 보시면요. 주요국에 비해서 재정정책이 중국도 재정을 쓴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긴축적인 재정적자 비율이 좀 적은 이런 국가에 속하고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미국 눈치 보랴 혹은 내년 초에 거꾸로 페드가 또 주춤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금리 인하폭 지금 예상하는 걸 보면 다른 국가들 비해서 폭이 세지도 않은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조금은 증가율이 높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빠질까요? 계속 안 좋을까요? 뭐 코스피 1000 가나요? 그렇다기보다는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면 내가 사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내가 사들어갈 수 있는 락바텀을 한번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마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주세요. 코로나 이유를 제외하고 한국의 후행 PBR 즉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의 자산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PBR이라는 게 0.82까지 갔었거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0.8이면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잣대로 재보면 2250 정도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한국의 이익이 감익은 아니에요. 감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세고 지금보다 뭐 한 20%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올해 정도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벌겠죠. 올해 정도 비슷하게 벌거나 올해보다 못 번다고 생각을 해도 후행 PBR 0.82 거의 20% 가까이 디스카운트를 해도 그 바닥은 2250이고요.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2.5%입니다. 이거보다 더 준다라는 얘기는 더 준 걸 예상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더 빠졌다는 얘기니까 2.5%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역산을 해보면 2260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 2300 정도로 낼까? 그러다가 2300 깨지면 일정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2250 가까이 가시면 그때는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횡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시장을 조금씩 비중을 가져가셔도 담고 있으셔도 된다. 더 빠지면 오히려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뭐 2100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길지 않다. 길어봐야 2, 3일이지 그 스파이크 찍히는 거 이외에는 여기서는 버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내년 1분기 정도에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회를 좀 찾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나리오는 한 2250 정도에 사셔서요. 그래서 쭉 한번 가져가 보시고 올해 고점 정도 한 2800에서 2900 사이 정도 오면 그 시기가 저는 한 여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 정도 여름 조금 지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 정도가 오면 조금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때 자료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밑으로는 10% 위로도 10%였어요. 지금은 10%보다 조금은 낮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투자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은 뭐 사냐? 이게 한국의 12개월 포워드 EPS 그로스 즉 기업 이익의 증가율인데 이게 좀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고점을 치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혹은 다른 이런 주식들이 되게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 눈높이가 좀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눈높이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좀 다른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혹여나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면 우리가 보는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들 지금은 중국의 포션이 많이 없지만 북미나 이런 쪽에서 같이 애드가 되면서 중국에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들이 흔히 말해서 엔터, 음식료, 화장품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모멘텀이 바로 엔터, 제약바이오 이게 한국의 고유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도에 흔히 말하는 지금의 IT들이 내년 1분기쯤에 바닥을 잡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전력기기 원전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 좋았던 업종 중에 내년도 어닝 증가율이 양호하고 K컬처도 있는 그런 것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엔터나 아니면 바이오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이러한 업종들이 될 거고 약간은 이런 게 좋았던 게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015년도 16년도 그때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질문을 주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건데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PBR 1배 이하로 빠졌으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 보니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서 혹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통화를 하면요 택시기사분이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이래서 안 되고 지금 회장님이 문제고 인사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금 HBM이 문제고 막 얘기를 하세요. 누구나 다 아세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은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데 그래서 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차트가 PBR 1배랑 같은 개념인데요. 월봉의 121평선입니다. 월봉의 122평선이면 10년 전에 가격이 지금으로 왔다. 10년 전에 그러한 가격과 밸류가 지금으로 왔다라는 건데 그거를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터치를 했었냐면요. 98년도 IMF, 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이에요. 안 좋은 거 알겠는데 뭐 기술력이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고 마누라만 바꾸고 바꾸면 된다 뭐 이랬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사실은 마음이 갑자기 드러났네요. 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이 IMF냐 IMF 격이냐 아니면 금융위기 격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게 락바텀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도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달러 환산을 했을 때는 98년도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도 그리고 지금입니다. 122평선을 쭉 이제 뚫고 내려간 적이 꽤 있었죠. 차트를 보시면 그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상승 모멘텀은 별로 없죠. 상승 모멘텀은 별로 없고 이런 질문을 주세요. 당연히 HBM이 어떻게 돼야 이게 삼성전자가 살아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북미 쪽에 IT 하드웨어 즉 가정과 핸셋과 이런 쪽이 살아나야 이게 살아나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살아나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쪽이 어떻게 그래서 바뀌는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역발상은 코스닥인데요. 저희 중소형주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이 놀아요. 너무 오래 쉬었거든요. 근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지수 중 코스닥이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금투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금투세가 폐지한다고 민주당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다시 제자리 왔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오히려 현물의 고평가가 해소됐습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 거꾸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코스닥이 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부분 지금 몰려있는 게 내년 1분기 중반 이 정도가 이슈들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면요. 아까 하이브가 저희 탑픽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업종도 엔터바이오,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 훨씬 더 좀 내년에는 한국 고유로 잘하는 것들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미국 시장이 지금 좀 약간 비싼데 금리 뭐 이런 영향들이 있고 트럼프의 좀 뭐 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미국 시장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이 차익 실현하면 한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미리 빠진 부분이 있으니 미국보다 뭐더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서서히 이렇게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내년도 초에는 당연히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잡으시는데 여기서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여전히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2년간 소외되었던 그런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